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300명이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국민과의 대화 주요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이 시작된 지 9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미는 다음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해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새벽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 세력에 납치돼 청해부대가 급파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 14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주 차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 경비함과 헬기가 수색에 나섰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홍콩 경찰이 이공대에 진입한 어제 하루만 400명 이상을 체포하는 등 홍콩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는 잠시 뒤에 자세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한미 방위비 협상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6조 원대의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하자 미국 대표단은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정하지 않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7시간 예정됐던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가 1시간여 만에 결렬됐습니다. 미국 측은 당초 알려진 5조 5천억 원보다 많은 6조 원을 요구했고 우리 대표단이 너무 많다고 맞서자 미 측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를 비판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을 하는 것은 미 측입니다. 전직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협상 기간에 양측이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헤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최근 국회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는 없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어요? 했죠. 여러 번 했죠. 제 느낌이 한 20분 되지 않았나.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압박이 더 거칠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소미아 폐기를 한국의 역할 축소로 인지하고 비용 측면에서 이것을 보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채연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분위기들을 종합해보면 방위비 연내 타결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타결이 되더라도 무리한 분담금일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 위기를 방치한 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원칙에 벗어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 자산 운용 비용 등은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선 안 된다고 압박한 겁니다. 아직 쓰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이 최근 3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며 제대로 쓰이는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필요시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대응하겠다면서도 무리한 요구의 뿌리에는 한미동맹 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방위비 협상이 어려워진 이런 부분이 여당의 비준 거부 카드도 협상 결과를 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미 의회와 방위비 협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한미 정부가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자고 제의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움직임일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대북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며 몸값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입니다.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한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들이 제거돼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 이후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도 적대 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가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제3국을 내세워 대화에 관심 있는 듯 냄새를 피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간 7차례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전향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초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북한도 그만큼 초조하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측은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가 큰 소리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 범죄라고 주장했고 국방부가 사건 보고 라인에서 배제되었던 것 아니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방위는 북한 주민 강제 추방이 국가 범죄라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정회됐습니다. 노출만 되었지 않았으면 깜짝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 국가 기밀 은폐로서 국가 범죄입니다.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왜 그랬잖아. 함부로. 네, 아니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장관 대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7일 강제 북송 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JSA 대대장이 우리 국방부 대북정책 과장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 차관은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북한 선원 북송 사실이 처음 일반에 알려진 JSA 중령의 문자 내용을 몰랐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홍대 앞 카페를 찾아 청년 정책을 발표했는데 청년들로부터 도리어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마주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며 청년 정책을 발표합니다. 채용 비리, 입시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 등에 빨대를 꽂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채용, 입시 비리 연루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 원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는 샤인보스가 아니다. 나는 쉐인보스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옥당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 하나부터 전혀 개선되지가 않는데 중도 보수 진영에서 주관한 청년 정치 토론회에선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정치에 뛰어들자니 기성세대에 대변되는 정치층들이 너무나 두텁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자니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기만 합니다. 진보 진영들은 소위 말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보수 진영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철저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젊은 층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공감을 이끌어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 앞바다에서 갈치를 잡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과 베트남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숨졌고 11명은 실종됐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해경 구조보트가 불타는 어선으로 달려가고 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쯤 제주 차기도 서쪽 76km 바다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어선에는 선장 55살 정모 씨 등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원과 베트남인 선원이 각각 6명씩이었습니다. 해경은 수색 3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한국인 선원 60살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던 김 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두 동강 난 선체를 수중 수색했지만 추가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불이 붙은 채로 떠 있었으며 인근 해상에 승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염으로 인해 승선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제주 현지에 광역구조본부를 설치하고 함정 9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밤이 늦었습니다만 현장의 구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해경과 해군은 지금도 조명탄을 터뜨리며 야간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제주 해상 전역에 풍랑과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높이 3m에 이르는 높은 파도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지 24시간 뒤인 내일 새벽까지를 실종자가 생존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날씨 때문에 해상 수색만 가능합니다. 수색당국은 내일 해군 잠수사와 무인 잠수정을 추가 투입해 수중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실종자 가족 9명은 오늘 낮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해경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에서 수색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정신적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화재 어선에 탔던 베트남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해외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예멘 서해상에서 우리 선박 2척을 포함한 선박 3척이 예멘 반군에 납포됐습니다. 선원 가운데는 한국인도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가 인근의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 함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멘 카마라섬 인근에서 우리 선박 2척을 포함한 선박 3척이 예멘 반군에게 납포됐습니다. 이들 선박엔 선장 등 60대 한국인 2명과 다른 국적 선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준설 작업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말리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선박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 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신변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멘 반군 측은 영해를 침범해 납포했다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주둔하던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호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으로 출항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강감찬호는 모레쯤 현장에 도착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어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공소장엔 조국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고 봤는데요. 심지어 형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사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자 언론 플레이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니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공소장 내용을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웅동학원의 셀프 소송 의혹은 물론 위장 이혼 의혹에도 지난 8월 전처의 호소문과 같은 내용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던 조국 동생 조모 씨. 위장 이혼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소송을 웅동학원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2006년 11월 1차 위장소송 제기 직후 웅동학원 이사회를 열어 해당 소송을 전담하는 사무국장에 취임했고 이후 무변론 원고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사업 실패로 당시 확보해둔 채권의 강제 집행이 예상되자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4월 위장 이혼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 8월 23일 웅동학원 사회 환원을 발표한 날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 조 씨는 문서 3단기를 빌리도록 지시한 후 웅동학원 비리 증거물을 없앤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조 씨 측은 병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자택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 전 부시장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설치된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 잠시 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네, 오늘 어떤 것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셨습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금융위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유 전 부시장의 거주지와 앞서 근무했던 부산시청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A씨의 자산운용사와 또 다른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A씨는 유 전 부시장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부인에게 항공권과 골프채를 제공하는 등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고 회사 설립에 도움을 줬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수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회사 설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를 3차례 조사한 검찰은 오늘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 A씨가 2017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도 그 대가였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만큼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 등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발단은 지난 1월 국세청의 탈세 혐의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아 회사 돈 흐름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차명 계좌 다수를 포착했습니다.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5억 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정황과 2억 원가량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계좌에 8억 원 가까운 돈이 흘러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확인된 내용이 없어서 전달받은 내용 등이 없어서
지금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검찰은 소유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법인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의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 노조는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이번 주부터 면접, 논술 등 대학 입학 전형이 몰려 있어서 특히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지선호 기자, 내일 몇 시부터 파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파업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파업은 무기한 장기 파업이기 때문에 언제 정상화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은 74일간 이어졌던 지난 2016년 9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코레일은 필수 유지 인력과 군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 KTX 69%, 새마을호 58% 수준으로 줄어들고 물류 운송은 31%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철도 노조는 4%대 임금 인상과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 SR 통합 등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인력 충원과 SR 통합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험생들도 물론 파업에 미리 대비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코레일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현재 각 대학별로 논술이나 적성, 면접 고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가 정상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 지연에 따른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취소하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예약은 취소 또는 변경하여 주시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고려해 주십시오. 다만 SRT는 내일부터 파업 종료 다음 날까지 예외적으로 입석 승차권을 판매합니다. 또 수험생의 경우엔 수험표를 제시하면 매진된 SRT에도 추가 요금 없이 입석 탑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고 지자체 등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왜 소송을 선택하게 됐는지 박건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각종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습니다. 환경 그쪽에서도 하여튼 좋지 않은 게 없었어요. 아무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환경부는 최근 마을에서 500m 떨어진 비료 공장에서 나온 담뱃잎 찌꺼기가 암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비료 공장에는 아직도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속권 신뢰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전문가들 상의해서 결과를 보기로 했어요. 장전마을 옆 와린마을과 장고제마을 주민들도 암 발병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두 마을은 문제의 비료 공장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녁 때쯤 되면 막 저기서 연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이 밑으로 막 새카맣게 흘러나가요. 냄새가 엄청나게 막 시럽게 났어요. 와린마을 주민은 8명이 암에 걸려 3명이 사망했고 장고제마을 주민은 10명 가운데 4명이 암으로 숨지고 6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마을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장전마을 주민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전마을처럼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160개가 넘는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인천 사월 마을인데요. 정부가 건강 영향 조사를 해보니까 장전마을과 다르게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금속, 미세먼지와 소음이 높아서 주거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1km 떨어진 인천 서구 사월마을. 골목마다 들어선 공장에선 조업이 한창이고 대형 트럭들은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자재와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마을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 16곳, 유해물질 취급 업장 82곳 등 공장 16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지나갈 때 꼬죽물 냄새 나고 이샘물 나고 좀 공장 지나갈 때 수치고 뭐 했는데 머리가 아프고. 주민 청원에 따라 정부가 2년 가까이 건강 영향 조사를 해보니 주거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근 지역보다 1.5배가, 대기 중 납과 망간 등 중금속 성분의 농도는 최대 5배 높았습니다. 화물차 통행 등으로 소음도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이런 정신심리 이상 소견은 높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정신심리질환에 대한 병원 이용률이 높다. 하지만 각종 암 발병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진 않았습니다. 사월마을에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여기 더 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 갑산생인지 암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부는 인천시와 협의해 주거 환경 개선 등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기독교 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복수의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측은 교수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윤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총신대학교의 A 교수가 성경 강의 중 성적 발언을 시작합니다. 한 번 넘으니까 계속 여러 번 넘는다. 성을 어떤 경우에서는 성물을 잘 간직해야지 한 번 풀어본 성물이나 여러 번 풀어본 성물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A 교수는 과거부터 수시로 성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다는 말을 한 B 교수를 비롯해 교수 5명이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가 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학생들 차원에서 이제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교수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을 공론화하자. 해당 교수들 중 일부는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며 해명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객관적 사실을 말한 건데 학생들은 그것을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성희롱인 것처럼. 앞서 학내 성희롱 사건 전수조사를 벌였던 총신대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처음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C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성희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찰이 장소를 정해놓고 필로폰을 사고 파는 범인을 붙잡았는데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였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성남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A씨는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 7급 공무원입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경찰의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고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무슨 여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일에 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SNS로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 등을 뒤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5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최후 결전을 앞둔 듯한 분위기입니다.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였던 홍콩 20대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진압작전을 벌이면서 학교가 전쟁터로 변했고 학생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민주화의 불꽃이 이대로 꺼질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건물이 폭발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바다로 변해버린 캠퍼스. 홍콩의 명문대, 홍콩 20대가 시위 학생과 경찰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지만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학생들을 향해 주저없이 실탄까지 발사합니다. 경찰은 초음파를 쏘는 음향대포까지 동원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펼쳐진 경찰의 진압 작전으로 체포된 학생은 400여 명. These universities are attacked by any military force. It means that basically the collapse of academic freedom. 학생 50여 명이 경찰에 포위된 채 비상식량까지 동난 상황에서 최후의 대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유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죠. 因為佢由尋日嘅10點鐘開始，所以大家都好攰啊，筋疲力盡，跟住又物資又開始少，跟住就都幾絕望。 20대 실험실엔 화학물질도 쌓여 있어 진압 작전 중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 학부모들은 정문 앞에서 절규하고 총장은 학생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합니다. In addition, we have also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police for you to leave the campus peacefully, and I will personally accompany you to the police station. 대규모 진압 작전이 펼쳐지던 시간,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도심에 모였습니다. 인간 사슬을 만들며 홍콩 20대 시위 학생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경찰에 항의합니다. We want a peaceful Hong Kong to be back, but I think before that, the government has to listen to the people. 미국도 홍콩 20대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ravely concerned by the deepening political unrest and violence in Hong Kong, including the standoffs between protesters and police at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nd other campuses.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지만 중국은 무력 개입 가능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에서 특수부대 활동을 개시하고 홍콩 접경지인 광저우에서 테러 진압 훈련을 펼치고 있죠. 习近平主席在巴西出席金砖峰会时明确指出，香港持续发生的激进暴力犯罪行为严重践踏法治和社会秩序。 온몸으로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5년 전 우산혁명의 좌절을 딛고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홍콩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과격해지면서 서울에서도 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학생들이 거리 행진을 벌였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 마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각종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든 청년들. 경찰이 최루탄을 1000발이나 쏘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홍콩 학생들은 완강히 저항했다.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로 캠퍼스 안에서 지지 활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 모인 겁니다. 탄압 수준을 더 한층 올리기로 한 시진핑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명동에서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도 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지지 활동이 확산되면서 대학 내 중국 유학생들과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학내 게시물 주변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현수막과 대자보 훼손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있어? 학내 갈등이 경찰 고소로 비화되면서 협중 정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국민 300명으로부터 자유질문을 받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는데 지금쯤이면 거의 끝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과 역시 다소 원론적인 사과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낙마를 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참사 논란에 대해서도 곤혹스럽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권력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이른바 국정농단 같은 게 생겨났다면서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백대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각본이 없었다고 주최 측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사태처럼 최근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은 소홀히 다뤄졌고 다분히 감성적인 주제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대화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가 흘러나오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국민 패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일일이 악수합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들 많으실까. 또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청하는 시간 그렇게 갖겠습니다. 가수 배철수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대화는 웃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1953년 생으로 동갑입니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초희 씨를 지목하며 첫 번째 질문 기회를 줬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질문들까지 받았지만 정작 관심이 쏠렸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은 시청자 질문 한 차례로만 소화됐고 답변도 1분 안팎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물쩍 넘어가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했다며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뜨거운 주제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저도 사실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번 국민과의 대화 좀 살펴볼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급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좀 송곳 같은 질문을 기대했는데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았죠?
송곳 같은 질문도 간간히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질문들이 이제 주제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대답하고 하면은 사실은 결국은 원래 준비된 대답만 하는 그런 형식이 좀 되기가 쉽죠. 예컨대 방금 남북 관계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북한의 이탈 주민들이나 좀 아쉬움을 호소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더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막 모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길게 쭉 남북 관계 그동안 참 잘했고 보람이 있었고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한미동맹의 틀에 묶여서 제재를 못 풀어서 잘 안 풀리고 있고 어쨌거나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풀어가고 나면은 정작 이제 예컨대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봤을 이번에 북한 선언의 송환 문제 같은 경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은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결국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을 설명하는데 좀 치중된 그런 대화였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자, 어쨌든 내용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이제 조국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고 우리 사회가 이 사태 때문에 양분됐다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이름은 스치듯이 한번 지나갔고 곧장 공수처법 당위성을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공수처법 논란을 정쟁화돼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을 탔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중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조국 사태와 소위 검찰 개혁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후반부였다,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고요. 벌써 야당 반응이 나왔어요. 비판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야당이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비판하는 수위도 높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통령이 야당 비판 수위도 높았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다. 근데 야당이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왔었는데 특히 공수처법을 놓고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인 반대로 나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는데 역시 수위 높은 비판이었습니다. 뭐 아마 형식이 이제 국민들을 앞에 두고 하는 대화라서 그런지 평소에 뭐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지 또는 국무회의 때 했던 발언보다도 오히려 수위가 높아진 겁니까 이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컨대 야당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좀 부담이 좀 있죠. 근데 또 다른 형식이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기자와의 대담 형식이었다면 예컨대 자 조국을 질문했는데 공수처법을 대답한다. 그러면은 기자들은 조국을 한번 다시 묻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요거 대답 안 하셨습니다. 요지는 이거고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은 그런 재질문을 어렵게 하죠. 또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겁니다라는 논리를 펼쳤을 때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면은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하겠죠. 하지만은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또 그런 질문까지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형식의 한계는 어쨌든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질문자도 그렇고 또 대통령 스스로도 출제 범위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을 자세히 보면 그 전혀 각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일부 질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첫 질문자를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라고 하니까 민식이 엄마 아빠라고 콕 집어서 지목을 했죠. 물론 보도로 봤다고 했지만 참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질문자는 대통령에게 줄 사진을 직접 또 갖고 온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저 다문화 가정 그랬었죠. 그리고 아마 방송 제작진의 순발력이 뛰어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질문자와 질문 내용이 자막으로 바로바로 뜨는 모습 역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큰 환호를 본 적이 없다. 또 대통령이 포토제닉이다. 뭐 이게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진행자 발언도 이게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차분하게 듣는 자리에는 좀 어울리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대화 형식이 그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진행자가 정통 언론인이 아니라 또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죠. 예, 강상구 정치부장 잘 들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전역이 계속되는 폭우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이 물바다로 변하는 등 인류 문화유산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지나는 아르노강. 계속된 폭우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응접실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danneggiato parecchi prodotti, apparecchi elettronici, lavastoviglie, abbiamo buttato via. 이탈리아 전역에 일주일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류 문화유산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해로 피해를 본 성당만 50여 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손해액은 1조 2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유산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Ci sono le vasche da bagno, le gondole, le barche che dovrebbero salvare i libri, invece in questo caso non ce l'hanno fatta. 이탈리아 북부는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최고 50cm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린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의 볼차노 지역에선 눈사태로 열차가 탈선했고 일부 지역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승차 공유 등 모빌리티 혁명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질병을 발병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는 우려가 세계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택시 호출은 물론 차량 공유, 식품 배달, 간편 결제까지 그랩은 동남아시아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This is roughly 2 to 5% of Southeast Asia's GDP, who typically would be driving every day from work to home, home to work, in an empty car. They've got 4 seats to offer. 차량은 물론 자전거, 킥보드,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 세계 각국에선 모빌리티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 업계 반발에 막혀 타다가 기소되는 등 차량 공유에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ew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based on taxi license, is that it has failed to mitigate the conflict between. 올해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선 서양인에 맞춰진 기존의 유전자 정보를 넘어 아시아인만의 독립적인 유전자 게놈 지도 연구 성과도 소개됐습니다. 5만 원이면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야 될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 제7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이틀 연속 객석을 가득 채우는 큰 관심 속에 오늘 폐막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난 16일 TV조선 뉴스7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구속 중인 정경심 교수를 화상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화상 접견이 있었지만 당사자는 딸이라고 밝혀 이를 바로잡습니다. 남해 어느 고즈넉한 절, 객사 통유리창에 이렇게 붓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귀여운 참새와 함께 새조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투명 유리를 미처 보지 못한 새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새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서귀포 언덕 어느 화가의 화실 통유리창에도 큼직하게 새를 그려뒀습니다. 덕분에 새가 유리창으로 돌진하는 일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한 해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눈이 머리 양옆에 달려 있어서 공간 감각과 거리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리 가까이 날아와서 뒤늦게 알아챈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횡액을 당하기 일쑤죠. 번지 점프도 유연성과 탄성이 전혀 없는 밧줄을 묶고 뛰어내린다면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 겁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정책이 몰고 올 후폭풍을 다각도로 내다보지 못하거나 보여도 무시하고 돌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팽팽한 밧줄에 매달리듯 추락해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가리켜 허황되기 그지 없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최악의 고용난과 양극화를 초래했다고도 비꼬았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한 줄도 배워본 적 없는 북한 눈에도 이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디 소득주도 성장뿐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국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책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처음으로 주 52시간제 강행해서 반발점 물러섰습니다. 어물어물 모호하게 내놓은 땜질 처방이긴 합니다만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야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MRI 촬영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축소를 검토하는 것 역시 비슷한 후퇴이자 예상된 결과일 겁니다. 정치학자 마이클 메시 교수는 트럼프식 정치를 총탄형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층을 위해 방아쇠를 담긴 방향으로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쩐지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쓴소리만 골라 청와대 집무실 벽에 붙여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사찰 유리창의 새 그림처럼 말이죠. 11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52시간제 번지 점프를 하다였습니다. 오늘 정말 추우셨죠? 서울의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이었는데요.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철원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하게 불 텐데요. 항공기가 지연될 수 있을 정도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날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요. 이제부터는 화재 사고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차갑긴 합니다만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따뜻하게만 입으시면 외출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6도, 전주 8도, 대구는 10도로 예상되고요. 주 후반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이 들쭉날쭉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